사회복지 행정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행정의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사회복지 행정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요. 사회복지 행정의 전망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도 환경이 변화를 받죠. 국내외 사회복지 행정 환경 변화를 보게 되면은 책임성, 투명성, 사회복지 시설 평가에 중요하고 효율성, 효과성, 경쟁 조직이 증가하고 사회복지 시설 평가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되고요. 전문성, 창의성, 요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우수 프로그램 공모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통합성, 연계성, 사회복지사무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성, 지역성, 시설 설치의 신고제, 프로그램의 특성화, 서비스 질 중시, 고객 만족, 고객 감동. 이렇듯 국내외 사회복지 행정 환경은 변화를 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합법성이나 클라이언트, 서비스 기술, 자원과 같은 환경이 높게 의존하고 있죠. 첫째, 복지국가의 쇠퇴와 불평등이 증대하고 있다. 복지국가 위기론이 있어요. 또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있어요. 사회 양극화가 있어요. 자, 복지는 예산의 효율성, 서포팅 없이 복지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삶 자체가 흔들리고 국가 경제도 어렵습니다. 이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복지 국가가 무한정 성장 일로에만 달릴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또 생각하게 합니다. 둘째, 사회복지 서비스와 민영화와 상업화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 등이 있어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2018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했어요. 그 전에 고령화도 시작이 됐죠, 이미. 고령화는 전체 인구 몇 프로 이상이에요? 7%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되는 인구분이. 이미 우리는 다 지나서 고령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이제 더 이상 집에서 고령사회에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생존해 하고 계세요. 그 생존의 개념 속에 포함되는 게 건강한 생존도 있지만은 비건강한 생존도 포함되는 거예요. 건강한 노후, 건강하지 못한 노후, 다 사회와 국가와 개인이 또 맡아야 돼야 할 하나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2008년도에 도입을 한 겁니다.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12년째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가지고 의료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요양원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바로 이렇게 이게 고령사회 또 앞으로 다가올 초령사회에 있어서 국가가 해야 될 일, 사회가 해야 될 일, 개인이 해야 될 일이 점점 더 적어져 있어요.
따라가질 못해요, 개인이. 국가가 나선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치매 문제도 그래요. 치매도 지금 우리가 지금 고령사회니까 어르신들이 생존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하고 틀립니다. 옛날에 60대 환갑잔치다 했죠. 70대 고위잔치들 했죠. 80대 산수연이라고 또 잔치들 했죠. 아니, 옛날에는 60대만 돼도 만 60대면은 환갑 잔치들 했잖아요. 동네에서 떠들썩했습니다. 그 60만 돼도 동네에 돌아다니시는 어르신들 뒷짐지고 다닙니다. 어른이에요, 어른.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60대는 아예 청춘에 들어가요, 청춘에. 요양원, 복지관, 노인복지관 보면 70대도 그렇죠. 8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은 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요양원이나 또는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또 고통 중에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회복지행정은 환경의 변화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엔 이런 문제 없었잖아요. 그냥 집안에서 어머님이 치매야 그러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가정에서 어머니 돌봐드렸어요. 지금 그렇게 못해요. 국가가 하잖아요. 사회가 하잖아요. 환경의 변화를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변화하는 인간의 욕구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뀌니까 여기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니즈가 욕구가 다양합니다. 옛날 욕구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식과 서비스 중심의 경제로 변화시킨 거예요. 또 넷째는 민족의 다양성입니다. 다문화 사회잖아요,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들 많지 않습니까? 환경변화 봤죠? 또 다섯째가 정보혁명, AI. 이건 레볼루션이에요. 인포메이션.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빅데이터가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화에 의해서 환경 영향에 의해서 변화를 받게 돼요. 복지행정도 이렇다는 겁니다. 자, 민간부문 사회복지 조직도 변화하죠. 민간부문 사회복지 조직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시설복지에서 지역복지로 전환을 해가지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공급자 중심에서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전환이 됐고 소비자 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소비자 주권 시대예요. 또 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에서 그러니까 니드에서 디맨드로 관점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조직의 개방화와 투명 운영에 대한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민간부문도 그러죠. 원조 중심에서 자립 중심으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 및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노력이 증가 일로에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전망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첫째, 경쟁 행위의 강화와 민영화가 증대되고 있다. 둘째, 재구조화의 요청과 마케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또 세 번째, 기업가적 경영 마인드 및 질적 관리가 중요하다.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네 번째, 성과에 대한 강조와 전략적 기획이 중시된다. 주먹구구식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옹호의 강조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강조가 중요하고, 여섯 번째, 인공지능을 통한 복지 행정의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경쟁 행위의 강화와 민영화의 증대를 살펴보면요. 공공사회복지기관과 민간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 조직은 상호 협조, 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기금 모집, 프로그램 이용자 유치 등 경쟁도 있지만 또 두 번째, 신자유주의 기조 하에서 정부의 개입이 지금 최소화되고 있어요. 신자유주의. 계약, 보조금, 이용권 공동생산, 자원봉사제 적극 활용 등 민영화 방향이 민영화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구조화의 요청과 마케팅의 활성화 부분입니다. 경쟁 심화와 지속적인 민영화, 정보교수의 획기적인 발전이 합해지게 되면은 결국에 사회복지 조직은 재구조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또 전통적인 사회 계획이나 욕구사정 같은 방법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고 클라이언트와 자원 제공처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가적 경영 및 질적 관리의 중심이다. 사회복지제도 분권화와 민영화가 촉진이 되면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기관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특정 지역사회의 고유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됩니다. 새롭고 창조적인 것을 지향하는 기업가적 경영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래에는 서비스 이용자 및 고객이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품질관리 접근법이 요청이 됩니다. 네 번째, 성과에 대한 강조와 전략적 기획의 중시 부분입니다. 과정보다는 결과와 성과를 중시하게 돼 있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고압의 할당과 성과를 측정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조직이 처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외부 환경이나 조직 상황이 서비스 이용자, 프로그램, 기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전략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다섯 번째, 옹호의 강조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강조입니다. 사회복지와 노인 이외의 다른 집단, 예를 들어서 아동이나 정신질환자, 장애인과 같은 상처받기 쉬운 인구, 이런 다른 집단에 대한 공격적 옹호는 앞으로는 더욱 중요합니다. 과거는 기관의 욕구와 프로그램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장래는 어떻게 돼요? 클라이언트와 기금에 대한 강조, 서비스 수행 활동의 예측 가능성, 계측하고 품질 관리 마케팅, 전략적 기획, 옹호에 대한 강조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를 올바른 자리로 되돌리는 것, 적응하고 문제 해결하고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게끔 이것이 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인공지능을 통한 복지 행정의 재설계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사회보험 급여율과 기여율을 매번 법 개정을 통해 조정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 관련법에 자동 조절 장치로
붙박이로 내장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이사 다닐 때마다 장롱, 응? 이삿짐 차량에다 실어서 갖고 다니지 말고 그냥 붙박이로 만들어 놓으면 장롱이 별 필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사례관리와 같은 서비스 패키지 설계도 필요하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조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빈곤 감소를 위한 현물과 현금 급여의 결합이 더 수월해질 것이고요. 인공지능에 기반한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실습실, 가상현실 실습실과 같은 스마트 교육의 활용으로 실제보다 더 다양한 장면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만성적인 실습기관 및 슈퍼바이저 부족 상태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비용 절감을 하면서 충실도 높은 교육이 선결돼야 됩니다. 이상으로 14주차 사회복지행정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주차 2차 직무평가에 관계되는 것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공지를 하겠고 1교시 2차 직무평가 시험을 보고 2, 3교시 반드시 비대면 수업 이렇게 받게 돼 있으니까 그때 또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들 많았고 남은 2차 직무평가 시험 단단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